자, 그럼 이제 대안, 그 제도적 대안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네. 비례대표제로 하자. 그러니까 인구 비례대로, 표 비례대로 좀 비슷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정당이 일단 여러 정당, 정견이라고 하는 게 꼭 민주, 국민, 보수, 진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 진보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또는 강경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주장하는 국민들, 동조하는 국민들도 훨씬 더 자기 주권이 잘 실현돼요.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 국민만 있으면 이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야, 이거는 아닌데, 친 이재명 이건 아닌데, 또는 반 이재명 이건 아닌데,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친 윤석열 이건 아닌데, 아니 반 윤석열 이것도 아닌데,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겨요. 정치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주권을 좀 더 잘 실현하려면 여러 정당들이 국민들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더 민주적인 게 되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가 되면 정당이 다양해진다. 두 번째로는 계층과 세대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가령 20, 30대 예를 들어보세요. 20, 30대가 국회의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국회의원은 대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국민을 닮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국민은 다양하잖아요. 20, 30대가 국민의 35%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몇 프로예요? 3%입니다. 그럼 이 국회가 20, 30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20, 30대가 35% 인구 비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10%만 들어가면 어떨까요? 국회의원 중에 30명이 20, 30대예요. 그렇게만 돼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20, 30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맨날 정치 욕하고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30명 자기도 국회의원 불러다가 토론회하고 따지고 너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하고 뭐 청년주택, 그 다음에 뭐 우리 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중소기업, 대기업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하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청년 국회의원 30명, 50명하고 토론해봐요. 그 사람들이 국회 와서 그걸 대변해봐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에 반영될 겁니다. 여성도 그렇죠. 노동자들 있잖아요. 월급쟁이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인구가. 우리 국회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노총에서 1명, 중소기업 중앙에서 1명, 뭐 자영업 대표에서 1명.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 사람들이 30%, 20%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회에 1명, 0.3%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변호사는 또 수십 명 들어가 있죠. 옛날 운동권 하는 사람 수십 명 들어가 있죠. 장차관 수십 명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특권층이다. 잘난 사람들 모여있다. 뭐 결정을 해도 국민들이 아, 저거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뭘 조금만 뭐 한다 그러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특권이다. 이러고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요. 이게 원래 국회의 취지에 맞아요, 그게. 이건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비슷한 사람. 네. 닮은 다양하게 사람. 국민을 닮은 국회. 제가 이래서 책도 하나 썼어요, 이렇게.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선거제도가 좋은 제도죠. 유럽이 그렇게 제도가 바뀐 다음에 그래서 유럽이 복지국가 되고 선진국 된 겁니다. 지금 유럽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인구도 적어요. 뭐 특별히 노르웨이에서 뭐 석유 난 거 빼고 원유 난 거 빼고는 별로 특별히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처럼 무슨 지하 자원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서 다 GDP 1등 아닙니까? 이런 정치 양극화도 물론 극단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극우 정당들, 극좌 정당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늘 한 5%, 10%에서 아직 이 중심 정당들은 다 중도적인 정당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노동자하고 기업주 간에 사회적 타협을 다 했어요. 뭐 연금 문제든지 아니면 일자리 문제든지 뭐 노동 유연성 문제든지 그다음에 뭐 그 고용보험 문제든지 일자리 안전망 해고를 당하고 노후가 돼도 별 걱정을 안 해요.
한 7, 80% 정도, 한 2, 300만 원 정도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고 당한다고 해서 뭐 크레인 타고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사생결단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사회가 안정되고 민생과 양극화가 해결되는 겁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거,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 충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해결 안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기득권이 유리합니다. 네. 가진 사람이 유리해. 이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보나 개혁 세력은 누구보다도 더 타협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내야 이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고 진보로 가는 길인데 네. 끝까지 저놈들 죽이자고 선동을 하면요. 네. 이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아무 결정도 못하니까. 우리가 기득권 혹은 보수를 진압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그거는 옛날 김일성이 뭐 인민위원회 만드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반짝하는 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길을 못 간다면 결국은 타협을 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서민들한테, 약자한테 또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타협을 거부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무슨 대타협한다 그러면 무슨 뭐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마치 이거는 뭐 민주주의에 탈선한 것처럼 이게 다 민주주의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는 타협하는 게 국민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타협 안 하면 누가 유리하냐고. 기득권이 유리해요. 뭘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이대로 가니까. 근데 이거 자꾸 타협 합의를 안 하고 의석수 많으면 밀어붙이겠다. 밀어붙여지지가 않잖아요. 네. 한번 우리가 2번 밀어붙여봤습니다. 180석 얻었다고. 예. 임대차 3법 쫙 밀어붙였죠. 예. 상임위 18개 다 해봤죠. 예. 그걸 또 어떻게 됐습니까? 독식했다고 나중에 또 심판 받잖아요. 예. 그거 무서워서 한두 번 하고 못해요 원래. 250석 갖다 줘도 못합니다. 국민들이 야 저거 독주다 하고 선동을 해서 반대 선동을 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의석수 250개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에 다 떨어질 텐데. 못합니다 그걸. 결국은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협을 주도해 나가는 이 힘. 180석 갖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쪽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또 지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의석수 대비해서 의사결정이 좀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뭐 우리가 독주를 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다양한 국회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국회. 그 다양성 국회로 가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가 됩니다. 둘이 있으면 합의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 남편하고 부인이 싸우면요 이 싸움 안 끝납니다. 각방 써요 그냥. 근데 중간에 애들이 있어요. 아니 엄마 그만해 아빠 그만해 이러면요 중간에 이게 그만하자. 애들 봐서라도 그만해. 바뀝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게 뭐 최악성 부부싸움 같은 겁니다. 결국 맨날 싸우다가 뭐 이혼하자 말자 맨날 이혼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주면 그래도 4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이 같은 의견이 되고 1명이 고집 부릴 수 있습니까? 독주할 수 있어요? 네. 못하죠. 네. 2대2일 때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대2도 1명 정도는 좀 설득할 수 있잖아요. 한쪽이 너무 나가면. 결국은 3대1이 되면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4대0이 안 돼도 돼요. 그러면 3대1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1대1에서 2대0이 되는 거. 이 가능성하고 4-4명이 결정할 때 3대1이 될 가능성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네. 3대1이 3대1이 훨씬 가능성이 높죠. 네. 2명 있을 땐 절대 2대0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계속 1대1로 갑니다. 그럼 다당제로 가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지. 다당제가 네. 훨씬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하고 뭐 내각제는 다당제다. 그것도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당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양당제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정당의 그 형태로서 양당인 거지 그 안에는 수많은 다당이 있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민주공화당이 양당제라고 착각하는데요. 그 안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당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권한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중요한 결정에서는 정당 결정을 하죠.
근데 대통령이 다른 당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예산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역구 사업 풀어주면서 법안에 동조해달라고 설득을 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개별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있는 양당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정당에서 당론 딱 결정하는데 안 따른다. 그러면 내부 총질이 되고 뭐 원보이스 한 목소리 내야 된다. 이런 정당 문화에서 양당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표하고 대통령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양반만 정치하면 돼요. 딴 사람들은 정치할 필요 뭐 있습니까? 결정되면 그냥 거수기 찍으면 되는 건데. 2000년 총선 당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정개특위 간사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바로 이야기대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선을 예. 갖다가 상당히 그 여야 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도 좀 복잡한 이름에다가 위성정당까지 출몰해 가지고 이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하게 하고 민주당이 그때부터 가치정당을 내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했거든요. 아마 지금 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지금 우리 선거제도로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폐지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꾸렸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만 아시고 계신데 예. 원래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그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적어도 우리가 4분의 1 정도, 25% 정도라도 확보를 해놔서 비례성을 좀 높이자. 그게 좀 선거제 개혁이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 소선거구제 단점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부라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225대 75 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마지막 최종 수정안으로 표결된 게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을 한 게 지역구 의석을 225대 70으로 가면 약 30석 가까이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그냥 지역구 의석 놔두고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산식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최소한 47석을 비례대표로 연동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대 정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죠. 이런 유혹이 생긴 거예요. 국민의힘은 뭐 우리는 원래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만들겠다. 민주당도 만들 거냐 말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만드는데 반대했습니다. 저도 정개특위를 했던 사람으로 정개특위 안이 있잖아요. 이 안이 왜곡돼서 위성정당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그 안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개혁 신의를 버렸다. 국민을 배신했다. 이런 정당이 돼버리는 건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홍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선거를 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나가서 진짜 내부 총질을 하는 게 되니까 겁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선거가 좀 1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 얘기라도 해서 뭔가를 뭐 좀 우리 내부에 환기라도 시켜볼 텐데 바로 선거 한 달 앞두고 이 얘기를 해서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못했죠. 침묵을 택해. 그리고 그러니까 물밑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정의당하고 그냥 정의당하고 같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좀 많이 진출하게 하고 저쪽을 막아야 되니까 저쪽에 다 싹쓸이 해갈 거니까 이걸 막자. 그걸 협상을 계속 해봤어요. 정의당은. 근데 정의당이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응하지 않은 바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손해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이 괴물선거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선거법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이거를 또 할 수는 없죠. 그건 양심불량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저 준연동제를 살리려면 원래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25대 75 정도라도 해야 돼. 원래는 선관위 제한은 300대 200입니다. 200대 100. 예, 2대1. 그렇죠. 예. 이 정도는 돼야 이러면 위성정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200석 지역구 안에서 자기 득표율대로 다 의석을 못 얻거든요.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야 되니까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 준연동제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3분의 1, 즉 200대 100 정도 또는 220대 110, 2대1 정도의 비율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이거는 작동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도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나중에 자기들은 동의 안 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하자고 했으니까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척 뭐 하는 그런 느낌이. 것도 있겠지만 예. 마지못해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자유회에서 하던 일단은 전체적으로 선거법 개혁 논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 여론이 국회의원의 숫자는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약간 소극이나 관망이 더 많겠죠. 예.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제도나 이 정치로는 안 된다. 꼭 선거제도가 아니더라도 이 정치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일단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지지나 아니면 응원이 훨씬 강할 거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기득권 때문에 뭐 후퇴하려고 해도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저는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좀 어쨌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국민적 기대도 있고 또 국회의장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는 듯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대안을 갖다가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대안을 갖다가 지금 저는 이제 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악법이라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정윤석 그 비대위원장 그러더라고요. 중대선거구제를 악법이라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악법도 아니고 결사 반대할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제라는 게 유럽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악법이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 한국이 그걸 제대로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것도 틀린 얘기죠. 중대선거구제가 악법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히 비례대표제라는 게 3석에서 20석까지 권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석, 6석 이런 건 중대선거구제. 그거 하는 나라도 있어요. 사실상 비례대표제 자체가 권역별로 가면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예요. 뭐 10석. 이거 대선거구가 아닙니까? 그 중대선거구제도 유형에 따라서 뭐 2명 뽑는 거. 옛날 민한당, 민정당, 동반당 선거. 이런 거가 악법이죠. 이건 이제 진짜 양자독식제죠. 이거 말고 나머지 3석에서 20석 사이의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안이니까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하는 거. 제가 낸 안은 150대 150으로 권역별 비례제 절반 그리고 소선거 절반 이렇게 권역 비례제를 확대하자. 이게 이제 제 안인데 뭐 제 안이 제일 좀 좋다고 보고 이게 안 되면 뭐 대선거구제로 가든지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제 가든지 단 2인 선거구제 같은 거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정도의 서로 간에 약간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내 안이 옳다? 이거는 선거법에 대한 무지한 겁니다. 어떤 안도 옳은 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더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게 저는 토론의 어떤 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와 그 모양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부 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뭐 선거 1년 전이 4월 10일까지는 해야 된다 이러는데 과연 논의의 그 모아지는 것 자체도 가능하겠냐 이런 의견들이 제가 지난번 정개특위 하면서 약간 후회스러웠던 것이 사실은 이게 여야 간의 협상 대표들 간의 협상
당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협상 대표들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선거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센 법입니다. 네. 수많은 의원들이 이 영향에 달려 있는 내가 이거를 맘대로 지역구 50개를 없애? 100개를 없애? 네. 그런 결정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네. 그 결국 이거 협상 대표들 간 협상을 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론을 해야 됩니다. 공론. 의원 300명이 다 토론해 열어놓고 아. 그러다 보면 장단점도 나오고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라는 게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제안한 거예요. 어. 지난번 정개특위 해보니까 이렇게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만 가지고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2개 내지 3개 정도 복수안을 좀 만들어서 토론을 좀 해보자. 공론을 좀 이거 한 달 정도 공론을 해보면 가닥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전원 합의하는 건 없죠. 그럼 적어도 한 60% 정도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가 그걸 그냥 합의하자. 그런 정도로 방식을 찾아가는 게 좋지. 양당이 안 가지고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금방 이 했던 그 초당적 정책의 의원 모임이 일부 예상은 100명 이상 모일 거다 이러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목표는 150명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반수를 넘기면 네. 일단은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정개특위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뭔가 영향을 받겠죠. 물론 하나의 안으로 합의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2개 정도 아니라도 조율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라도 합의를 해서 제안을 한다면 정개특위 논의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봐도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인 영남, 민주당이 지지 기반인 호남 이분들의 의석수의 축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 보는데. 만만치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당별로 보면 다 유불리가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좀 내놔야 되겠죠. 예. 지금 영남을 독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내놔야 돼요, 사실. 그게 민주주의 맞아요. 뭐 이렇게 독식하는 정치 재선 3선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구한말 때 조정 대신했다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습니까? 정치 망가뜨리고 나라 망가뜨리고 거기서 국회의원 재선 3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내려놔야 된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보면 영남 내려놓는다고 꼭 불리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조금 더 뭐 호남은 좀 덜 가져오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호남표 때문에 계속 어려웠잖아요. 예. 수도권에 좀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좀 내주더라도 뭐 호남은 별로 크게 안 내주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죠. 지지율을 볼 때. 그럼 수도권은 좀 내주고 영남에서 끌고 와야 돼요. 영남의 민주당 의석이 늘어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왜 노무현, 김대중이 여기에다가 평생 진짜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부딪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영남이 1,200만이고 호남이 500만이에요. 1,200만 대 500만. 이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이에요. 근데 영남은 어느 한 정당으로 가고 호남은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나마 수도권에 호남 인구가 많아서 그동안에는 조금 뭐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해서 5대5 된다. 이러고 한번 우리가 해본 거죠. 근데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수도권의 호남 인구가 이제 호남 인구가 아니에요.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분들은 호남 성향 있어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친민주당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연세 드시고 이분들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호남이지 뭐 내가 호남이냐 이런 분들 많아요. 민주당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유권자가 아닙니다. 이제 수도권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매번 4년마다 이게 영향을 미쳐요. 경기도는 젊은 층 때문에 민주당 성향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이 호남표, 수도권 호남표 때문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유리했던 이 선거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다 우리 텃밭이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도 갑자기 이번 서울시 선거처럼 지지율 떨어지면 다 내줘야 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수도권도 좀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의 의석 갖고
특히 영남에 우리 의석을 한 20% 30% 진출시키면 영남 1200만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을 뭐 야당 그다음에 자네들은 국회의원도 안 돼 이러고 뭔가 이게 시야에서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뿌리를 내린다. 개혁 진보 정당이 뿌리를 내린다. 그럼 이거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영남도 6대4 또는 55대 45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날이 와요. 지금 노무현 이후 20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20년 지나면 100% 바뀝니다. 그럼 누가 유리하죠? 영남 1200만이 늘 우리한테 불리한 표가 돼서는 대선이고 총선이고 해볼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유불리 따진다고 소탐대실하면요. 결국 영남을 이렇게 저쪽 당에 내주고 우리 호남만 갖고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 민주당의 미래가 넌 어둡다고 봅니다.